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도 감기 걸려있는 창밖의 영화 배우 주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서은선입니다. 네, 또 새로운 방송이 시작이 됐네요. 네. 자, 지난주에는 무례한을 다루게 됐고요. 오랜만에 드디어 한국 영화가 아닌 영화를 다룹니다. 네. 이 영화는 시즌 신기하다. 우리 3인가요? 벌써? 네. 아, 시즌 3의 첫 번째 프랑스 영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네요. 시즌 2에서 프랑스 영화 다뤘었나요? 원에선 아멜리에 다뤘었고 없었나 그 봐요. 이유로 없는 것 같은데. 간만에 프랑스 영화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네, 두 분 보셨죠? 네. 네, 2016년 작품이고요. 오늘은 녹음 시간이 짧아서 바로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독과 각본은 미아 한센 러브라는 감독이고요. 이분은 원래는 배우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사진을 보시면 외모도 되게 배우처럼 생겼습니다. 81년생이에요. 네. 젊은 감독이죠. 그리고 배우는 이자벨 윗베르, 로만 코린카, 에디트 스콥, 앙드레 마르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다가오는 것들은 2016년에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젊은 배우인데 꽤 큰 상을 수상을 하면서 네.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첫 장면이죠. 첫 장면. 네. 첫 장면. 이 영화의 첫 장면은 배 안에서 시작합니다. 배가 있으면은 그 실내에 앉아서 갈 수 있는 공간과 또 바다를 볼 수 있는 야외 가판대라고 하나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카메라는 실내에서 찍고 있으면서 창밖으로 바다를 보는 사람들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실내 왼편에 앉아있는 여자의 뒷모습으로 카메라가 이제 쑥 전진합니다. 카메라가 집중하는 그녀는 뒷모습으로 보기에 책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창밖에서 이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녀의 남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는 나와서 함께 바다를 보자는 말을 건네고 그녀는 알겠다고는 하지만 다시 또 책을 보는 데 집중합니다. 이제 컷이 한번 바뀌면서 책을 읽는 그녀의 얼굴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내 책 읽기를 멈추고 가판대로 나가서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사실 책이 아니라 페이퍼죠. 네. 한 장의 페이퍼고. 아, 책이 아닌가요? 네. 채점. 네, 그게 이제 페이퍼 채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11점. 어떻게 AA 주잖아요. 아, A예요? 네. 11로 봤는데? 그러니까 그 페이퍼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일이 맞아. 가능한가? 라는 문장이 써 있고 아마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철학 교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휴가 같은데도 거기까지 그 일거리를 가지고 가서 일하는 사람인 거죠. 여자의 이름은 나탈리고요. 이자벨 윗베르가 연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을 마치면 뱃머리로 가서 가족들과 합류를 하는데요.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그리고 남편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어느 섬에 있는 샤토브리앙의 무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 무덤 앞에서 서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지죠. 마지막까지 무덤 앞에 있었던 건 남편인데 결국 남편까지 무덤 곁을 뜨고 나면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무덤 옆으로 다가오는 것들이라는 제목이 뜹니다. 그렇게 영화가 시작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과거 장면이겠죠. 자녀들이 이제 커서 나오니까.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등장했던 그녀, 나탈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철학 교사고요. 중년 여자인 나탈리의 삶을 이 영화는 천천히 들여다보는 영화다. 이 정도 한 줄로 한다면 그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탈리라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삶을 보면 일단 함께 철학을 공부한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집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25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책꽂이를 보면 알 수 있죠. 책이 진짜 많고요. 나중에 가선 이 책꽂이가 책들이 그녀를 매우 화나게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집 어떠셨어요? 집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짜 예뻐요. 아 진짜 음. 그 따뜻하고 네. 햇살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요. 음. 항상 집에 책이 가득하고 꽃이 있고 테이블이 큰 테이블이 소파 테이블과 그냥 식탁 테이블이 있는데 그리고 테라스도 있죠. 네. 아 그 앉을 데가 세 군데나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짜증나요. 좋아서 네. 저는 그것도 좋아 보였어요. 열쇠를 두는 약간 작은 바구니 같은 게 있거든요. 항상 들어와가지고 열쇠 탁 놔두고 그 밑에 약간 그 의자가 벤치 같은 의자에다 가방을 항상 놔두거든요.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면과 집을 보면 좀 부러울 정도로 평화롭고 안락한 삶으로 보입니다. 꽃병도 예뻐요. 꽃병도 너무 예쁘고 어항 같은 꽃병. 네.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철학 교사인 여자인데요. 근데 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한밤중에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오죠. 그것은 그녀의 엄마이고요. 엄마는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해서 죽고 싶다. 그걸 딸한테 엄청 매달리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익숙해서 엄마 왜 그래요? 이러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엄마를 챙겨주는 사람은 나탈리가 유일하죠. 유일한 자식이고 남편도 없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그녀의 삶 속에서 일적으로 보면 철학교사라서 교과서 개정을 앞두고 있어요. 현재는 출판사랑 미팅하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판사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안 팔린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보여주기도 하는데 네. 나탈리는 막 기겁을 하죠. 이게 뭐냐, 초콜릿 파는 거냐 이러면서 책 같지도 않다 이러면서 그런 약간 갈등이 살짝 있고요. 이런 그녀의 삶이 하나하나 더 심하게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남편, 지적인 동지였던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바람 피우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나 바람 피워라고 얘기하니까 나탈리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걸 나한테 왜 얘기해? 혼자만 간직하면 안 돼? 근데 문제는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득 꽂혀있던 책을 반을 다 가져가죠. 그런 상황. 또 하나는 엄마의 연락이 너무 잦아져서 결국 견딜 수가 없고 일에 너무 방해가 되다 보니까 요양소로 보내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나마 그녀의 삶에서 활력소가 되는 거는 제자였던 파비eng인데요. 어느새 장성해서 함께 철학책도 쓰고 자기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그 철판이란다. 죄송합니다. 철학책을 출판하면 철판이 되는 건가요? 출판사에서 네, 철학책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비eng과 나탈리의 관계가 좀 특이한데요. 파비eng 몇 살 정도 됐을까? 20대? 20대 중후반? 중후반? 네. 전 좀 더 들어 보였는데 30쯤. 그런데 어쨌든 많아봤자 30, 어리면 20대 중반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젊은 남자죠. 근데 파비eng과 나탈리의 관계가 좀 특이한 게 연인은 당연히 아니지만 되게 아껴요. 나탈리가.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 파비eng은 자기가 아들인데 이상적인 엄마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막 웃죠, 가족들이. 그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살아가는 동안 아까 말했던 그 작은 일들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그녀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속에서 그녀는 원하던 원치 않던 어떤 변화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제 파비eng마저 그녀에게 오히려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파리를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농장에서 삶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파비eng은 좀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존재로 나오고 출판을 해주려는 입장에서도 그의 글을 보면 몇 문장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프랑스인데도.
근데 그러다가 행동으로까지 옮긴 거예요. 그 치즈를 만들겠다면서 농장으로 가버리죠. 그리고 나탈리를 초대합니다. 나탈리는 이제 남편과 이혼하고 모든 게 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를 만나러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파비eng은 그동안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존경심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경멸,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이런 걸로 그녀를 대하게 돼요. 그 부분에 또 나탈리는 또 한 번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 나탈리를 둘러싼 이 변화들은 어떻게 다가오고 또 그녀는 어떻게 이것들을 감당을 하게 될까요? 네. 여기까지. 네. 5자 평 해볼까요? 네. 네. 저는 섬세한 애정. 섬세한 애정. 네. 네, 이유는 좀 이따 들어보고요. 예린님은? 저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음. BTS 슈가인가요?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아, 죄송합니다. 그럼 삭제해야겠네요. BTS 특집에서 아직도. 네, 저는 품이 있는 삶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섬세한 애정부터 설명을 들어볼까요? 참 영화가 섬세해요. 그리고 나탈리라는 여성이 겪고 있는 좀 상황들, 그녀의 어떤 좀 의연함도 있지만 연약함도 있거든요. 그거를 나탈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영화에서 굉장히 섬세한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애정 어린 느낌으로. 그래서 참 감독도 섬세한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섬세한 애정으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엄마 미안해. 네. 네. 저 이 영화 너무 가슴 아프게 봤어요. 네. 되게 신기한 게 감정적으로 드러내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감정적으로 후벼 파는 거예요. 저는 나탈리와 나탈리 엄마, 그 나탈리의 딸, 이 관계가 되게 저한테 강조가 돼서 보여졌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가 다가오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탈리는. 그래서 그리고 그거 되게 이겨내려고 아둥바둥 버티는 그런 모습?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거 겉으로 드러내진 않잖아요. 혼자 감내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용기? 사실 이런 게 진짜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영화 속의 주인공? 네. 소설 속의 주인공이든 영화 속의 주인공이든 문학 작품 속의 주인공이라는 게 네. 혼자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들을 인내하고 견뎌내려는 힘이 저한테 느껴져서 그리고 네. 그래서 엄마 생각 많이 났어요, 보면서. 저는 품이 있는 삶이고요. 이 영화를 2016년에 2017년인가 어쨌든 봤을 때 그 해에 가장 좋았던 영화였어요. 이게 너무 좋게 봤었고 이번에 다시 봤어요. 저는 인간이 품위를 지키는 게 뭘까? 그거는 고상한 일을 겪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상한 일만 겪고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네. 인간으로 태어나서. 결국 나탈리는 그렇게 살고 싶었겠지만 누구나 우리다. 근데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진흙탕 같고 치졸하고 슬프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나하나 밀려오는 것들을 이 나탈리가 감당하는 방식이 굉장히 품위가 있다고 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아닌 척 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게 아니라 그거를 내 삶의 일부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그 태도? 그게 되게 당당하면서 솔직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삶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그 해에 가장 좋았던 영화로 뽑았던 것 같아요. 처음 보고. 그때 보셨어요? 2016년에? 네. 전 이번 달에 봤거든요. 최근에 보셨 네.
하셨고 좋으셨다고 해서 네. 우리가 이거 다루자고 했었죠. 네. 저 추천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요. 저도요. 제가 그렇게 추천받아 봤어요. 사방에서 다 추천. 네, 저도 추천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좋았을까요? 이 영화가 그럼 우리가 셋 다. 이 감독이 음. 이런 얘기했거든요. 여성들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영화의 목표가 네, 두려움과 어려움이라는 참 그 단어에서 오는 그 나탈리의 삶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인 일들이잖아요. 부모의 죽음,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혹은 이제는 좀 멀어져 버린 자식, 그리고 사랑이 이제 식은 남편. 사랑하는 건 변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알죠? 그 대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죠. 헤어진다고 하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영원히 사랑할 줄 알았어. 나탈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변함이 없어 하고 갑니다. 네.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남편과 차이점은 남편은 본인이 통보를 해놓고도 그 다가오는 물결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그 자기네 맨날 항상 묵던 휴가 별장으로. 가던 별장에서도 나탈리가 다시는 안 올 거라고 하니까 되게 황당해하죠. 난 당신이 올 줄 알았어. 이러니까 뭐 현실을 좀 받아들여 이러잖아요. 현실 직시하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였지?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런 되게 나탈리라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그녀의 어떤 삶의 태도는 좀 다를지라도 그녀가 겪게 되는 상황은 되게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되고 저는 한편에 저보다 어쨌든 간에 세대가 위니까 좀 보면서 저렇게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나탈리라는 캐릭터? 전 나탈리의 옷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예뻐요. 옷 잘 입어요. 옷 너무 잘 입고. 이거 딴소리인데 네. 프랑스 영화 보면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눈이 즐거워요. 그런 집도 그렇고 자연, 거리, 사는데 옷 입는 거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 예쁜 거예요. 그 다양한 옷들이 다양하게 입거든요. 네. 다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웠다는 게 그녀가 삶을 어떻게 유연하게 살아왔다는 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녀의 패션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뒷모습만 보면 되게 소녀같이 입을 때도 있잖아요. 네. 원피스의 운동화. 네. 근데 나이로 봤었을 때는 뭐 그러니까 50은 넘은 나이 그쵸. 때죠. 설정상 그렇고 그런 게 실제 나이도 어색하지가 많을 거예요. 않아요. 그게 어색하지 않으려면은 참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이따가 창밖에 큐로 하나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네요. 이 얘기 들으니까. 지금 그냥 할까? 갑자기? 창밖에 큐. 갑작스러운 큐. 나는 이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 있으세요? 할머니.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이 얘기 들어서 생각나서 제가 항상 저는 한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네. 청바지가 잘 어울리고 기타를 치는 할머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 노년의 옷이라는 거는 살아온 태도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탈리가 사람이 유연하니까 옷도 다양하게 입는다는 얘기가 와닿아가지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두 분은 혹시 내가 할머니가 된다면 그려지는 모습 있으세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할머니. 귀엽다. 얼굴 빨개지는 아이 같은 약간 네. 부끄러움을 아는 할머니네요. 네. 그런 거죠. 좀 나이가 지금도 뭐 이렇게 나이가 들진 않았지만 내 스스로 나 좀 뻔뻔해졌다 느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데 가끔씩 이제 뭐 나이가 들면은 특히 좀 뭐랄까 내가 살아온 생이 더 뭐 기니까 좀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무례하게 굴 경우가 있잖아요. 네. 참 그럴 때 화내서 얼굴 빨개지는 거 말고 술 마셔서 항상 약간 빨갛게 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아니고 그렇죠. 부끄러울 때는 그 순간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네, 좀 사람. 수줍은? 수줍음이 좀 남아있는 할머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네요.
예리님은? 저는 그냥 딱 그림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로 떠오르는 거는 얼마 전에 학교에 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할머니? 아, 또 행복한 할머니죠, 네. 그거는. 이런 할머니 셋 모이면 좋네. 와, 근데 애들 진짜. 우리 쪽에 안 오죠. 우리끼리 서로 또 좋아하고 우리끼리 방송하잖아. 할머니 방송 괜찮네요. 괜찮네. 할머니들이 하는 팟캐스트, 네. 영화 팟캐스트. 너무 좋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할머니. 그러네요. 음. 대화가 된다는 걸 수도 있고. 밥 먹었냐고 안 물어보고. 밥 먹었니? 실제 나이를 보니까요. 이자벨 베르가 53년생이네요. 아. 67세죠? 많이 67이요? 57. 53년생이면 아, 53. 67. 아, 53.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찍을 때도 그렇네. 60대 중반이니까요. 굉장히 더 훨씬 어린 여성을 연기한 것 같기는 해요. 자녀들이 초등학교일 때부터 나오잖아요. 저도 40 후반에서 막 50대 초반으로 네. 생각하고 봤거든요. 영화상에선 그렇게 설정돼 네. 있고 네.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5자 평 했고 은성 감독님 얘기까지만 들은 거죠? 섬세한 애정. 아 그런가요? 아니요, 그거 다 듣긴 들었죠. 5자 평에 대한 아, 건. 왜 이렇게 좋았을까요? 아, 라는 거에 대해 그랬구나. 얘기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이제 예리님 얘기 들어볼까요? 은성 감독님도 이 생각나면 해주시고. 네. 저도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 네. 근데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나탈리아 그럼 몇 살일까라는 계산을 했을 때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나이 때 막상 또 되면은 제가 지금 어렴풋이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항상 되게 미래에 대한 걱정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이 먹는다는 거 그리고 죽는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는 거에 대한 고민은 되게 어릴 때부터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 영화 안에 다 담긴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장애에 시달려서 옆에 있는 사람을 이제 괴롭힐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엄마의 모습도 약간 제 모습이랑 닮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마음 쓰이지만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안 하지도 못하겠는 그 모습도 나탈리의 모습도 저랑 닮아 있는 것 같고 파비앙이랑 관계에서는 저는 사랑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너무 얼토당토 안 한 현실이니까 그거를 애써 받아들이지 않는 나탈리의 모습을 제가 둘 본 다. 것 같아요. 둘 그래요? 다 사랑의 감정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사랑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니까 그죠?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서로 아끼는 관계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나탈리한테서는 살짝 더 그런 뭐라고 해야지? 도전적인 그런 모습이 살짝 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여성으로서 파비앙한테 어필을 하려는 처음에 딱 만나서 카페 가서 차 마시잖아요. 그때 살짝 보이는 그 눈길을 주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좀 후반부에서 그 농장 가서 마리화나 한 대 피고 어지럽다 하면서 살짝 이렇게 안기는 모습 얘기 좀 들려달라고 네. 하죠. 그런 거라든지 너 얘기를 해달라고. 네. 물 갖다 드릴까요? 아니 됐고 너 얘기 좀 해봐. 나 여기 누워도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솔직히 다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은. 게다가 자기 남편은 더 젊고 아름다운 여자 때문에 떠나갔는데 솔직히 자기라고 안 될 게 뭐가 있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탈리의 말을 빌리자면 여성은 40대가 지나가면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를 제어를 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줘서 공감이 가면서도 되게 안쓰러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는 캐릭터. 나탈리. 네, 그러면서 그런 영화. 로마도 저는 조금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로마는 그 남성의 시선에서 여성을 약간 우상화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건 여성이 여자의 삶을 그냥 이렇게 펼쳐놔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의 다른 연령대 여성이고 그런데도 네. 저는 이 나탈리가 가진 이 꼿꼿한 태도가 있어요. 네. 그게 속이 좀 시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은 좀 사실 구질구질한데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그러니까 꾸미질 않고 네. 예를 들어 뭐 나도 재혼할 거야. 나도 사랑받을 존재야. 이런 게 아니라 한 40 넘으면 여자는 힘들어. 그러니까 파비행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이러니까 너 참 순진하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에 혼자 영화관에서 좀 즐겨보려고 했더니 젊은 남자가 계속 따라오잖아요. 아, 그게 젊은 남자예요? 나탈리보다 나탈리보다 어린 남자죠. 그죠. 그리고 골목에서 키스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뭐 물론 말과 삶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탈리가 뭐 예언한 건 아니지만요. 그런 식으로 삶을 조금은 시니컬하게 하지만 그런 객관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꼿꼿함이 네. 제가 가진 태도의 어느 부분과 좀 닮아 있기도 해서요. 저도 이렇게 들뜨는 기분이 들 때 좀 거리를 많이 두거든요. 그리고 네. 약간 시니컬하게 좀 더 바라보고 실망하는 갭을 줄이거나 혹은 내가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경계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한 태도가 영화 전반적으로 유지가 되는 중년 여성을 바라본다는 게 속이 좀 시원한 게 있었어요. 잘 못 본 캐릭터였어요. 네. 보통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한 번쯤은 눈물 콧물 짜면서 네, 맞아요. 물론 그녀가 울지만 저는 그 우는 장면도 그 적절한 그 위치에 들어가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뭐 네. 남편이 떠나려고 하는데 울거나 네. 엄마가 돌아가시 울지 않아요. 네. 다른 지점에서 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네. 연출과 연기로 넘어가 볼게요. 연출이요? 저는 이거 조금 나이 많은 여자 감독이 만든 줄 알았어요. 39이면 많은 건가 이제? 이거 만들 때는 30대 중반 정도니까 많다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그 나이에 베를린에서 상을 받는 일은 흔치 않죠. 그렇죠. 대단하죠. 그래서 약간 저는 반한 것 같아요 이 감독한테. 미안센 러브. 네. 러브. 어떻게 이름에 러브가 들어가? 나 다시 한번 봤자 진짜 러브야? 이러면서. 너무 좋다. 네. 네. 미아 한센 러브. 김사랑. 연기 전 얘기해보면 이자벨 윗베르의 연기를 보고 실망해본 적이 없고 매번 충격이에요. 너무 열연한다 이게 아니라 영화에 녹아있다. 역시 이 영화도 나탈리로 보였어요. 예전에 진짜 이제 오래된 얘기긴 한데 아멜리에 할 때 네.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프랑스 영화, 프랑스 배우. 그래도 기억나요. 이화였는데. 네. 저도 보면서 되게 좋은데 연기적으로 뭐가 좋았냐라는 거 뽑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걸 뽑을 만한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 배우들이 메소드 연기를 하는 그런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영화 속에 진짜 잘 살아있고 저는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영화와 그 안에 있는 배우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러워요.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까요, 감독님? 이 자연스러움의 연출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좋았는데 그 학생들이 파업을 하면서 그 10대 청소년들이 보여지는데 그들의 옷차림이 되게 좋았는데요. 또 옷차림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게 2010년도 후반이잖아요. 근데 옷 입는 스타일이 20년, 30년이라고 해도 좀 다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빈티지하다는 거죠? 아니 빈티지하다기보다는 유행을 쫓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프랑스의 문화가 유행을 쫓지 않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에서 그렇게 시대가 많이 막 그 뭔가 확확 보여지는 시대상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프랑스 영화 안에선 그게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래서 이사벨 윗베르가 운동화에 원피스를 입고 가도 이상하지 않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실제로 그 파리 여행할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는 유행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분명 페피들은 있겠죠. 있겠죠. 있죠. 그건 분야가 네. 있으니까요. 명품도 있고요. 네. 그 재밌네요. 그 패션에 대해서 또 철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그래서 영화를 더 몇 번 더 보면 더 깊이를 느낄 텐데 제가 철학적 지식은 부족해서 이 철학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는 명제 여기서도 그런 걸 계속 탐구하려고 하고 그죠.
인간이 뭐 100년 전 인간이나 1000년 전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영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오잖아요. 되게 유행적인 질문이 아니라 본질적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요. 그게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초월한 느낌을 좀 더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상적이면서 또 깊이가 있어요. 철학적으로. 맞아요. 창밖의 영화는 2부로 이어집니다.